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초청에 응해주신 김은혜 후보 그리고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또 취재 오신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수도라는 상징성과 또 전국 지자체의 어떤 기본이 표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는 1357만의 국내 최대 광역단체인데다 지금 초접전 지역이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훈클럽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 네 분을 초청해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화여대 신방과를 졸업한 뒤 MBC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특종을 했고 또 대표적인 앵커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을 지냈고 KT 커뮤니케이션실 전무, MBN 앵커 등을 거쳐서 지난 총선에서 경기 분당에서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서 이번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임해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정아 디렉터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장진모 부국장이십니다. 김대영 KBS 전문위원입니다. 한겨레신문의 권태호 전일림 책무실장이십니다. 국민일보의 남상혁 사회 2부장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남혁상 사회 2부장이십니다. 이어서 김은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입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뜻깊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핵심 지자체입니다. 경기 곳곳에 자리 잡은 반도체 공장은 지난 수년간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요람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 출범하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경기도의 확실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현장형 정치인입니다. 과거 기자 시절부터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대기업 임원을 거치면서 항상 현장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은 분당 판교의 국회의원으로 발로 뛰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는 결코 관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아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었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민 여러분들께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 원 균등 지급, 1기 신도시 재건축 즉시 추진 등에서 보듯이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선례가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새로 시작하는 경기도정은 임기를 거의 같이 하는 만큼 집권 여당 도지사 김은혜가 경기도로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정부는 TSMC를 위해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지원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각종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규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규제에 익숙한 관료 출신과 달리 저는 현장과 가깝고 비즈니스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당장 경기 북부의 소외 문제에서도 저는 선거공학적인 사고로 경기 남북도의 분도부터 주장하기보다는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로 파주와 같은 기업 도시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특히 전력과 공업 용수가 중요한데 이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는 결국 부동산과 교통입니다. 일개 신도시 재건축과 경기 곳곳의 구도심 재개발을 동시에 이뤄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경기도가 중심에 있도록 집권 여당 출신 도지사가 챙기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약한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도 시군 당선자와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도 결국 중앙정부와의 호흡이 관건입니다. 말로만 GTX 연장, 조기 완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서울시 등과 원팀이 돼서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은혜는 여성이지만 한 번도 여성 정치인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의힘이 후보가 됐습니다. 초선 의원 출신이자 현장 출신인 제가 이전 정부의 경제사령탑 관계없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치혁신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승리해 보이겠습니다. 경기도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인천으로 가버리신 이재명 전 도지사와는 달리 저 김은혜는 도지사 자리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지 않고 젊은 후보로서 경기도와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와 함께 경기도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먼저 많은 선배 원로 언론인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이끌고 있는 선배 동료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관훈 토론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김 후보는 집권 여당의 경기지사 후보입니다. 당선이 되면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됩니다. 또 이 정부 출범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지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를 뽑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첫 질문은 정치 분야로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이라 가벼운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은 방송사 앵커,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활동 경력이 있는데 대체로 별 실패나 좌절 없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계속 쌓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 여러 분야에서 승승장구하신 특별한 노하우나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요? 사실 제가 살아왔던 삶에 제 스스로 반추하면서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성이라고 특별히 더 혜택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실력과 그리고 제 역량으로 능력으로 당당하게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도 제가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벌점이 있었고 감점 사항입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임했고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데 당당하게 그리고 제 나름의 모든 그동안의 진심과 노력으로 승부를 펼쳤고 이때까지 저의 인생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후보님 경력을 자세히 보면 어떤 네. 조직의 장이나 리더를 맡아서 조직원들을 지휘해 본 경험은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것은 언론인 이후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청와대 대변인뿐만 아니라 외신을 담당하고 해외 홍보를 관장했으며 국내에서도 문화체육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문화와 국내 홍보에 대한 또 해외 홍보에 대한 주무부처 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밑에는 해외 홍보원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저와 함께 명령 체계와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지휘계통상의 조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있을 때도 전국 각지에 있는 영업망을 통괄하면서 사내 문화 그리고 글로벌 전략을 짜면서 실행에 옮기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으로서는 회장 직속으로 해서 상당 부분의 조직을 이끌고 운영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훈련된 리더십을 제가 검증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책임진 분당 판교의 대표, 즉 주민의 바람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리더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리더십이라고 표현할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네. 경기도 인구가 1,35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경기도 산하 맞습니다. 공무원 숫자만 5만 4천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죠. 그런데 이제 후보님의 예를 들어 이제 국회의정 경험이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 과거 역대 경기지사를 지내셨던 분들의 커리어에 비교했을 때는 좀 경기지사에 걸맞는 정치적 경륜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2년을 했지만 제가 정치적 리더십을 위해서 훈련받은 기간은 저는 20년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저는 관료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자신이 현장에서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왔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현장형 도지사를 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 전념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감히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국정 운영을 조율하면서 견딜 수 있는 곳입니다. 기업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체득해서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익을 함께 조율해내는 자리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즉 말보다는 발이 먼저 가고 그리고 주민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행정 경험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장 행정으로서 저는 가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 경험은 경험이라고는 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한다면 그 행정 경험은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신 게 이제 3월 11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게 또 4월 5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인데 상식적으로 그 대변인을 맡으셨을 때는 이제 지사 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상태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짧은 기간에 이게 지사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고민은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경기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제가 경기도 성남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4년을 봉직했던 그곳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지난 4년간 많은 국민분들이, 도민분들이 힘들어했는지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직책과 관계없이의 고민은 늘 품고 있었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승리했을 때 저는 정권교체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막상 보니까 정권교체가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미완의 정권교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대 민주당은 어떻게든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민주당의 180석 가까운 완력을 행사하려 했고,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상대당을 보면서 저희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요체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과 함께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마무리 투수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당의 요청을 마냥 저희 길만 고집하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일하게 저희 일생과 저의 정치적인 평안함을 구가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루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이제 당시 김은혜 대변인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뭐 공고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실제로 윤석열 당시 당선인으로부터 지사 출마를 뭐 지시받거나 권고 받으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전에는 없으시다. 그럼요. 네. 그 관련해서 이번에 그 경기지사 경선 때 그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9명 중 53명이 이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네. 이게 뭐 다 윤심이 움직인 방증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협위원장님들이 저를 지지를 하셨던 건 저는 당협위원장님들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히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과연 어떤 후보를 뽑아야 본선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만이 경선에서 주안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과가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고, 오로지 본선 경쟁력, 그로 인한 저희 국민의힘 새 정부의 힘 있는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보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5월 2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일산, 안양, 경기 지역 네 곳을 방문했는데 네. 이때 이제 후보님이 당선인의 모든 일정에 동행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 현장 방문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토록 하기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를 지금 선관위 고발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그 전에, 즉 당선인 시절에 충남도에 가서 지역 현안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승조 지사, 이시종 지사도 함께 동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시장 후보들의 선거를 도와주며 개입했다는 것인가요? 저는 도지사 후보라면 당연히 우리 도를 위해서, 즉 경기도를 위해서 예산과 재정과 인원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라면 땅끝까지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지사 후보의 본분이자 마음 자세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의 현안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그리고 경기도 주민분들의 가장 고통 같은 문제였던 교통 현안인 GTX 추진 경과와 관련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새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협력을 제가 도출해서 설득해서라도 얻어와야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에 필요한 도지사는
새 정부로부터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여당 도지사다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초조함의 발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예, 김정아 디렉터께서 이게 언론인 선배신데 초반에 아주 강한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역시 우리 김은혜 후보 대단하십니다. 아주 답변 잘하시죠. 예, 평소에 그 아주 발군의 순발력과 논리력 이런 걸 잘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리더가 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의 뭐 작은 국가 규모의 광역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 초접전 지역이어서 정치적인 판세에 대한 전망과 또 정치인 자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태호 실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기지사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고요. 특히 대선 2라운드 대리전 양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재명 전 지사하고 안철수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게 전체 경기지사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현재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본선이 시작이 되면서 판세를 보기에는 너무 이 일정상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부분이 절박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겨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주민분들이 받아주신 판교에서 출근길 인사를 드렸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판교의 테크노밸리의 산 증인이기도 해서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라고 하는 분당 판교에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분들에겐 분당 그리고 각 경기도의 31개의 시군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미래를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은 분당갑에 나오셨으면 훨씬 더 멋진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을 직접 설계하셨고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대장동을 평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장동 문제에서도 그리고 성남시장으로서 또 주소지를 분당에 두고 계시는데요. 연고가 있다는 점에서도 당당했다면 분당갑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인천 계양에 연고가 없는 곳에 그리고 지금 경찰의 수사가 목전에 치닫는 상황에서 마치 등을 보이고 가신 모습은 많은 경기도민 특히 분당의 주민분들이 섭섭해하시고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은 도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강용석 후보 문제인데요. 네. 이게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고요. 김은혜 후보는 그 도민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경청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을 때와 지금이나 사실 달라지거나 마음이 변한 건 없습니다. 당원분들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행보 그리고 저의 정치적인 결정 하나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자리인 만큼 무겁게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단일화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유불리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님도 제가 존경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다시 지난 4년간의 경기도민에 대한 폭정을 반복하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이 고개를 가로저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한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존중하는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경청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형식을 넘어서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이 이번 선거에 필승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박감을 갖고 계신 분들과 제가 어떠한 경로로든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용석 후보에 대해서 존경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서 한 마음일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나 이 존중한다. 비합리적 발언이라든지 좀 극우적인 행태라든지 이런 모습에까지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제 건국자님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동료로서 이 건국장님은 늘 답변 너머로 일보다는 서로의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불편한데요.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신고 재산이 김 후보께서 225억 원으로 네네.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 상당 부분은 남편의 대치동 건물 지분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본인을 경기맘이라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중학생인 아드님이 지금 미국에 있는 보딩스쿨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그 경기도 유권자들이 상당한 좀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재산과 관련해서는 늘 마음이 무겁고 왠지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시절이 그렇게 유복한 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 남편이 저희 시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받은 유산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선 상당히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늘 마음이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아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려고 했고 더 절박하게 국민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가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더 저를 재촉하고 그리고 뛰게 했던 그런 기제였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치에 그래도 뽑아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말 일 잘하고 그리고 할 말하고 뚝심 있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들의 문제는 사실 엄마로서는 늘 아픔입니다. 이 세상에 아들을 또는 딸을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럴 겁니다. 곁에 두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급식 공약도 냈지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밥 한 숟가락 자녀 입에 들어갈 때 내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사연이 있어서 저와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만 경기 마음을 정쟁으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타지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경기도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터전을 잡고 자녀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다 가짜 경기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경기맘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경기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교육과 보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복지를 고민하는 진정한 어머니로서의 후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들이 어디 있거나 아니면은 아들이 어디서 공부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아들은 미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서로의 지나친 정쟁은 자중이셨으면 좋겠다. 오로지 비전과 정책으로 이 경기도를 끌고 나갈 사람을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만 논의하기에도 앞으로의 남은 선거 기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KT 재직 당시 네네. 2012년 9월에 공개 채용 당시에 신입사원 공채 김문혜 후보의 지인을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이게 KT 내부 보고 자료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대해서 좀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침에 그런 보도가 있다고 접해서 제가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확인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 보도에서 얘기했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알아본 결과를 누가 말씀 주시는데 안에 거론됐던 분이 KT에 채용된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 자료에는 이제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채용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한 것을 제가 KT에 부탁을 해서 저희 아랫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추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본선, 즉 본선거 첫날에 이 같은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굉장히 제목을 보면 자극적이죠.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가급적 서로 자제를 하시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 후보 남편께서 김현장 변호사시고 김동연 네. 후보 쪽에서 김 후보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쪽 후보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양쪽이 다 서로를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사실이 아니면 서로 해명하고 논박을 하면 되지 이걸 다 이렇게 형사 고소를 하면서 사법부에다 갖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당 후보로서 오히려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께서 먼저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런 의향이 없으신지요? 제가 얼굴로 도지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법부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80년대에 머문 듯한 성인지 감수성이 유감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성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고 능력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땀 흘리시는 여성분들에게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해명성 사과나 그런 걸 들은 적은 없지만요. 듣고자 함도 아니고요. 그거는 언젠가 국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고소나 고발을 왜 했냐라고 하기 전에 저는 정치 문화부터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주장을 하셨던 것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기술하시면 될 것을 거기에 하나의 마치 엄청난 로비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엄청난 해외 방산업체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사람처럼 적시한 부분은 분명한 명예훼손입니다.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국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이 두 개, 저희가 국민분들에겐 반드시 홈페이지만 보면 확인해도 될 것을,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 윤색을 하시면, 그것도 요청을 해서 정정해달라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밟아야 할 절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관계로 따지면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직위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사회 전문가 그리고 좀 저명한 인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국내 회사도 컨설팅할 자문할 수도 있고 또 국외의 회사도 법률적으로 조력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 국가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낙인을 찍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일생을 총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것은 너무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정책적으로 서로 충분히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나눌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 대변인이 제가 모르는 논평 냈는데도 저를 고발하시던데요. 민주당에서. 우리 김은혜 후보 네. 그러니까 부군께서도 로펌에 계시지만 국내 대표적인 로펌 대표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로펌에는 언론인들을 좀 채용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언론인들은 정관 예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두 분이 아주 언론계 선배이기도 하고 동료의 김은혜 후보를 초반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이시는데 반면에 또 그 결과 오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다는 점,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오해를 털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너그러이 좀 아닙니다. 편하게 받아주시고 저도 옛날에 질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또 이런 정치적인 리더가 필요한 동시에 또 아주 구체적인 생활 행정이 필요한 또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시 못지않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신도시 개발은 경기도민의 재산과 일상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질문은 장진모 부국장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유권자들 최대 관심사가 아마 1기 신도시 재개발일 겁니다. 네. 최근 분당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이 곧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 여야 모두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로 10년 동안 재건축이 멈춰졌죠. 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환 재정비, 즉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마련을 하면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물가 상승 그리고 전세값 상승에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1호로 발의한 법안이 1기 신도시, 노후 도시를 재건축하고 스마트 도시로 함께 발전시키는 특별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 공약으로 그리고 인수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특별법입니다. 제가 그 특별법을 꼭 관철하고 싶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물구나무 서서라도 들어가겠다고 예전에 김상현 의장님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들어갔고 국토소위에도 제가 법안 소위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 특별법을 그런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통과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그렇게 힘이 있으실 때 왜 안 해주셨지? 라고 하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신도시 재건축 30년 된 그 명예는 간데없이 그 아파트를 가보면 주차장에 천장에서 성변 덩어리가 등교하는 아이들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문틀이 뒤틀리고 세로로 난 그 균열이 점점 벌어져서 이 아파트 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나? 라는 불안감이 매일 주민들 머리 위로 짓누릅니다. 따라서 주민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보다 나은 거주권을 위해서는 저는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돼야 함을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인수위 그리고 인수위를 통해서 새 정부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추진으로 공약을 다시 확인하고 임하게 됨을 저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더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네.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 문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값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 부동산 값 안정이 아마 윤석열 정부의 최대 또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 이후에 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이거 부동산 재개발, 신도시 재개발은 표심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면 정부에서 먼저 속도 조절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유권자들이 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의 속도 조절과 경기도의 속도 조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신도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서의 인구 팽창과 함께 인구를 조금 더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50만 도시를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 5곳을 지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민분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됐음에도 리모델링조차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게 지난 4년 민주당 정권의 지방잔치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죠.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을 정부의 논리로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동산의 모든 것을 공공이 규제로 틀어막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숨을 못 쉬고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고 그중에 10차례 이상을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 60여 개가 한꺼번에 오르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맞추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분도 김동연 후보셨습니다. 탓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는 것이 이 같은 지자체장을 맡고자 하는 사람의 당연한 본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집 없는 서민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그분들을 위한 원가주택,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중년이 돼서도 첫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 원가에 가까운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 모두가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새 정부의 목표이자 당연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기 신도시가 이제 분당 일산 3번 해서 총 5곳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까 이주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9만 가구잖아요. 22만 가구입니다. 일기 신도시 5곳을. 네,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합치면 네. 22에서 23만 정도 됩니다. 네. 네.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차적으로 해야 될 텐데 가령 뭐 분당 먼저 하고 일산 나중에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정밀 안전 진단이나 그 아파트의 노후도라든지 저희가 재건축의 지구 지정이 될 때까지의 필요한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시성과 그리고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그 시장이 주로 이 지구 지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턱이자 높은 문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되면 노후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은 D나 E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등급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과거에 서울시에서 웬만한 재건축은 하지 못하게 하고 골목길에 색깔을 칠하는 도심 재생으로 공급을 차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재건축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안 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 안에서 주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건축 프로세스를 밟도록 하겠고요. 구조 안정성에 가중치를 두는 것도 50%까지 올려놨는데 그 부분도 가중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예, 신도시 개발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또 유권자들이 가장 또 반기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세 감면입니다. 네. 과세 표준 3억 이하, 이게 이제 공시가 기준으로 한 5억, 실거래가 8억 이하 그렇습니다. 서민주택,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를 완전 탕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김동연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 1조 원 넘는 세수인데 이게 도세가 아니고 각 지자체, 시, 구군에서 걷어서 자기네들이 쓰는 그런 세금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무리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가 맞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공약을 발표할 때 저희 그 31개 시군에 나가는 후보님들과 협약을 같이 맺고 저희가 당선 이후에 이것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을 동의를 얻은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퓰리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0번이라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폭탄에 너무 많이 시달리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재산세 한번 그동안에 저희 도정에 4년 동안 보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이 넘는 재산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산세를 공시가격으로 하면 5억 이하 그리고 시가로 하면 8, 9억 이하의 분들 1가구 1주택에 적용을 한다면 약 5천억 정도 세수 감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3가지 방법으로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과 함께 두 번째는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10%, 20%를 김동연 후보님 측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산세 20%를 깎아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던데요. 전 좀 억울합니다. 포퓰리즘은 이게 더한 포퓰리즘 아닌가요? 저희가 기생충 많이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송광호님의 재산세를 깎아줘야지 이성균님의 그 호화빌라 재산세를 깎아줘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를 주장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고통받은 저희 서민분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시군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법정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지방세법만 보셨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시지 못한 겁니다. 일머리가 있다는 민주당에서는 왜 지방세법만 보시고 특례 제한법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는 법이 아닌 조례로 인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가 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만큼 중요한 게 경기도는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직장을 준 경기도민들도 많이 계시고 도내 교통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경기도는 남북 간의 불균형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소득의 지원 문제도 많이 복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대웅 전문위원께서 교통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김대웅입니다. GTX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관련돼서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DEF 신설 노선을 추진하겠다. 바뀐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만난 많은 경기도민들은 그 DEF 신설보다는 기존에 결정된 ABC 요게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우선 급한 게 ABC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무슨 DEF냐. 그리고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A만 지금 유일하게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민자가 50, 그다음에 국가가 50% 하는데 민자 같은 경우도 올해 말쯤이나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민자 100%인데 작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현재 국가와 협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존에 있는 그 GTX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네. 기존이라 하시면 이제 ABC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GTX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거의 10여 년 전에 GTX가 당시 이제 김문수 지사 시절에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제 저희 삼성동의 지하도시 때문에 2025년에 부분이나마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 B 노선, C 노선은 김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C보다는 B가 조금 늦습니다. B보다는 C가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C 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민간 투자자, 이제 현대건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시 협약이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GTX나 지하철 혹은 광역급행철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속도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예비 타당성,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BC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아마 올해 말 이르면 그래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설계를 거치면 아마 내후년에 2024년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김동연 후보님이나 저나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와 함께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도와 속도는 새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당 후보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GTX 현장을 다녀오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세요. 사심이 곁들이신 걸로. 감사합니다. 물 먼저 드시면서. 아니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물을 잘 안 먹습니다. 스스로 따라 먹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주신 거니까 먹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자 동료 선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최근에 GTX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한테 뭐 개인적으로나 뭐 얘기할 때 DEF 신설 노선도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다 책임질 거니까 계속 추진해라. 이런 언지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 꼭 말로 해야 아나요? 아니 그건 새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죠. 저는 이번에 DEF도 저희가 이번에 기획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2021년에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5년 단위로 가죠. 네. 그때 보통은 지금 기획 연구 용역을 하면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즉 2021년도에 저희가 확정된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불가역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좌초됐다거나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 선거라 그러신지 이상해요. 예. 그 철도를 뒷받침하는 또 교통대책이 시내버스 아닙니까? 네네. 제가 보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이제 방문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직접 얘기도 많이 들어갔고 이용자 수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네. 이런 말씀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준고령제를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뭐 100%다 실시하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민영이 잘 되는 거는 그냥 놔두고 승객이 적어서 노선이 폐지되는 곳에 뭐 최저 입찰제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예. 생각하셨나요? 예, 예. 아닙니다. 저는 노선 입찰제입니다. 노선 입찰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버스 기사님들이 이제 차고지에서 새벽 5시 첫 일을 시작하실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버스가 종류가 다양하죠. 빨간 버스도 있고 저희가 M버스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다 이제 광역버스입니다만 시내 버스도 각각의 버스의 이제 형태 즉 다양한 버스의 기준에 따라서 같은 노선을 간다 하더라도 버스 기사님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너무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일 2교대를 하시면서 지쳐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한다고 생각됐을 때 저의 손을 잡으면서 준공영제를 채택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에 얼마 전에 버스 파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 출퇴근길이 막힐 뻔했는데 제가 파업 직전에 그때 구슬비 내리던 때인데요. 노사 협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 버스가 쓰면 경기도민이 발이 묶이고 출근길이 서기 때문에 한 번만 봐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준공영제를 혹시 검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자마자 바로 협상 테이블에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버스 기사님들과 터놓고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하철 끊긴 다음에 이 어둠 속에서 오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도민분들을 위해서라면 도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버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노선 입찰제의 그 조건 안에 부대 조건에 버스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첨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 좀 화제를 바꿔서 복지 분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이 있고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승계 또는 계승하면서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고 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름이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분과의 어떤 차이점이 뭐죠? 저와 김동연 후보님이요? 저는 김동연 후보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합류하시기 전에는 기본소득은
재정이나 철학이 부재한 포퓰리스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민주당 후보가 되신 이후에는 기본소득은 계승해서 확대 발전시키겠다 말씀하셔서 실제로 김동연 후보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제가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모를 정도면 경기도민분들은 더 헛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점을 제가 모른다. 그렇지만 저의 복지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툼하게 촘촘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통 보편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소득에 관계없이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지역화폐 형태였습니다만 월 분기별 25만 원씩 경기도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금수저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25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부자분들에게 왜 기본소득을 줘야 할까요? 저는 그런 기본소득이라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 얹어서 2배로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청년 공동 출발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1년에 100만 원이지만 저는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그 대신 니트 청년처럼 엄마 아빠 찬스가 없어서 혹은 자립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도전의 용기를 못 내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생애 첫 그리고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로 한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지원금은 청년뿐만 아니라 농민, 문화예술, 코로나로 힘들었던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지원금이 끊기는 게 아닐까요? 여쭤보시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간에 마진처럼 가로채가는 그런 권력과 함께 친분이 두터운 그런 기구를 전임 때와는 달리 제가 없앨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관해서 지역화폐인데요. 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역화폐 2.0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에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김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또 하나 부연해서 최근 한 토론회에서 지역화폐의 그 이전 그 지사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지역화폐의 운영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김동연 후보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다가 민주당 후보님이 되신 다음에 청년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그거는 과거에 반대했던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소득과 관계없이 다 주게 될 텐데 그게 왜 기본소득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명료하게 본인의 입장부터 밝혀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역화폐 2.0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상대 후보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에 이재명 지사 시절의 도정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저는 권력의 사유화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과 그리고 사적인 이윤이 뒤범벅된 채로 정말 약자인 도민들에게 가야 될 게 많이 측근들에게 주머니 채우는 데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화폐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아이라는 회사는 부도 직전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서는 하지 않았던 운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낙전 수입이라고 하는 건 보통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는 도로 환원을 합니다. 그런데 코너아이는 그 낙전 수입마저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환원돼야 할 이익을 본인들의 수익으로 채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새 19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세금깡 의혹, 그리고 본인들이 기득권과 함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 속에 있지만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화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지역화폐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결정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인사분들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이분들이라면 내 진정한 측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친인척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하기관이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에 채용됐던 청년들을 보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과거에 선거 때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함께 친분이 두터운 분들의 자녀가 일제히 열린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채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별 채용처럼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언젠가는 채용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청년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되고 낙마하고 기회의 사다리에서 떠밀려 난 거죠. 저는 청년이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이 지난 경기도정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경기도정을 다시 세우는데 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관련된 걸 좀 찾아보니까 해방 이후에 일시적으로 서울이 경기도의 산하 기초단체인 적이 있었더라고요. 뭐 일시적이긴 했지만 경기도 서울시, 그래서 서울시민이 경기도민증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정청에서 이제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가 이 서울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으로 해서 사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규제 문제, 그리고 남북 불균형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이번에 국민일보 아까 제가 소개드릴 때 잘못 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여기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남혁상 사회이부장께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규제 완화하고 그 양극화 문제 관련해서 우리 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 경기도 내에 택지, 공장, 대학 입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40년 동안 이어진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그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발전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점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특례식으로 해서 조금 약간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여기서도 좀 경기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보관이 갖고 계신지 또 반면에 그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그 지방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그래도 유지되거나 존치되어야 된다는 주장, 상반된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40년이 넘었죠. 40년째 경기도민 분들은 서글픕니다. 특히 이제 북도에 계신 분들은 더합니다. 아주 과한 표현을 빌자면 문고리 하나 고치고 지붕 하나 넓히는데 인근 부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규제를 풀 때 상대당에서는 이걸 법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난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도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팔당 상수구역 특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고 해서 워낙 경기도 분들이 맑은 물을 상수원으로서 서울에 흘려보내느냐고 삶에 있어서의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환경부의 고시를 통해서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북도 주민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군사보호시설, 구역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주민분들이 이 안에서 삶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의 이해관계가 걸렸던 의회 당사자분들이 더 큰 문제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해나가겠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아서 삶이 피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워낙 북도분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저희가 더 보상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규제를 받는 남도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LG 필립스를 보시면 그 공장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많은 도지사 분들이 그래서 여권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정도의 앵커 기업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파주가 나아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결단 아래 LG 필립스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시행령상에 별표 하나를 바꿔서 됐거든요. 별표 하나에 유리 기판 또 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같이 결단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북부 같은 경우에도 분도를 말씀하시는 상대 후보가 있길래 저는 분도가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분도도 안 됐고 분도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본질을 보자면 분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규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규제는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반도체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그쪽에 산업에 활력이 돼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 안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산업벨트로 북도를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가져오자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또 법이 없다 그러시길래 제가 법 찾아왔는데요. 그거 산업집합활성화법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규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단지를 세울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으니 민주당 분들이 상대 캠프 분들이 오시면 자세하게 참고 자료와 함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상수보호구역, 그린벨트 쪽에서도 이제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호구역에서 이들, 특히 경기 북부의 경우, 여러 가지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반도체 기업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고,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동안 여러 선거 때마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오셨던 후보님들이 다 이제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군요.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제대로 좀 이행되지 않은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은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실 좀 보관이 있으신지, 로드맵이 있으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양수대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단적으로 그 표현으로 제 답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쪽에는 남양주 조합면이 있고 한쪽에는 양평이 있습니다. 남양주 조합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지척에 있는 양평은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면에는 이발소 하나, 미용실 하나, 짜장면집 하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같이 다리 하나를 두고 이 나라가 80년대와 2021세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리 하나를 들고 차이가 나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팔당상수원, 특대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하면서 비슷하게 줄을 그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거기지, 거기가 여기지 하면서.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 수십 년째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고통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줄 긋고 서류에 숫자 채워넣으면 나머지
부하 직원분들은 그 숫자 채우느냐고 온갖 사람 갖다다가 그거 끼워 맞추느냐고 세월 다 보냅니다. 현장의 어려움은 그냥 방치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환경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정한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주민분들에게 직접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상이란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의 그런 규제를 환경부가 아닌 저희 경기도가 목소리를 더 높이 가지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보상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남양주 조안면 이런 곳에 가보면 그 집에 텔레비전이 7개, 8개 있던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에게 보상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상한 게 아니라 현물로 그냥 처리를 했거든요. 더 필요 없는 텔레비전만 쌓여있던 겁니다. 먼지만 가득한 채. 따라서 현금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투자 유치가 왜 안 됐냐? 사실은 투자 유치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혹은 들어올까 고민하는 기업에게 들어올 수 있는 유인,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는 경제특구에서 얘기하는 적정한 세제 감면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과감한 인센티브는 새 정부와 정부 부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그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제가 지사로 당선된 이후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반도체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덧붙여서 그렇다면은 반도체 얘기를 한번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력 양성을 확대할 방법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에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게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서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와 함께 지금 마찬가지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40년째 이어진 수도권 공장 총량제 관련해서 김 후보님은 얼마 전에 이런 수도권 공장 총량제 대못을 한번 뽑아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연보존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장단지가 6만 제곱미터 이하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업을 또는 부지를 확장하고 싶어도 공장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시행령을 고쳐서 적어도 30만 제곱미터 혹은 5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도 공장 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을 함께 정부 부처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연보존권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신규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허용이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50인 이하 대학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많은 도민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교육의 질은 아닙니다. 교육의 대상이라고 하기도 너무 좁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학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경기 북도에 계신 분들, 자연보존 구역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들었던 거죠. 시행령상으로 제가 정부의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에서는 인력이 필요로 할 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인근 대학에 반도체의 앞으로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련 학과를 요청드리고 거기서 학과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 유치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또 한 번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학 유치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네. 네, 이어서 경기 남부 북부 문제를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하고 좀 완전히 좀 달라서 생활권이나 경제권, 행정권 여기 좀 분리가 돼 있고 사실 그래서 뭐 분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 북부 그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네. 말씀을 했고 우리 저 김 후보님은 이제 분도보다는 뭐 인프라 확충, 기업 도시 뭐 유치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동연 후보가 그렇다면 올해 안에 그 분도에 대해서 그 주민 투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저 우리 김은혜 후보께서도 주민 투표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또 하나 그 공공기관들이 이 경기 남부에 15개가 있었는데 전임 그 이재명 지사가 특별한 뭐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부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전이 완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너무 좀 억지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반발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선이 혹시 되셔서 그렇다면은 이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원위치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민투표 좋은데요. 네. 국민투표, 주민투표죠. 주민투표. 네네. 주민투표 좋은데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행정 비용과 주민분들의 노고를 애써 그거를 드리려 하기 전에 그냥 규제부터 먼저 풀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분도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자면 주민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의 고충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함께 손을 맞잡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경기 도내의 기회 격차를 줄이고 경기 도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저는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전 과정에서 그 안에 종사자분들 공직자분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삶의 불편과 관계없이 이렇게 쫓기듯이 내몰리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보완할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도와 북도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1라운드 질문을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네. 김은혜 후보 잠시 숨 돌릴 기회를 좀 물려좀 드시고 그래서 뭐 제가 하나 뭐 보충 질문은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 김은혜 후보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일반인은 도망가지만 기자는 폭탄이 떨어진 곳으로 뛰어간다.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네. 실제로 뭐 기자 생활 중에 대단한 민한 기자였고 또 MBC의 대표 앵커로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정치 분야입니다.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중심으로 지금 성공적인 정치인의 궤적을 걸어가고 계신데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변명을 좀 해보신다면 이거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실까요? 쉬는 시간 주신다고 하신다더니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세요. 아니 저는 좀 변명을 드리려고. 사실 질문을 던지는 위치에 있다가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 뒤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기업에서의 임원 역할을 하면서 너무 많은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기자님들이 워낙 맹렬하게 취재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확실히 업보가 있구나. 전생에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많이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저는 그 일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도 사실 현장에 괴리되는 순간 그 생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그때 탄저균이라고 하는 한 번 호흡으로 90% 이상의 사망률을 보였던 탄저균이 뿌려졌던 미국 의회에 들어가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과 같은 그런 엄밀한 방역 이전에 제가 현장에 먼저 간 거라 제가 무의식 중에 들이마신 탄저균이 있을 수도 있었고 왜냐하면 냄새도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소리는 더덕 없고 향도 없고 일주일 뒤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시작하면 겁도 났는데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취재는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진짜 제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감기 증상, 탄저균과 워낙 잘 아시잖아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사실 겁도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만약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진실을 위해서 몸소 뛰어든 민환 기자라고 추도사를 읽어주겠다고 해서 직구준 선배들한테 제가 원망도 했습니다만 결국 유사 감기 증상으로 판명되기도 했어도 그 현장을 제가 발견하고 눈으로 확인한 그 보람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요. 현장의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료처럼 서류 적어도 몇 자 책상 물림해서 글자 끄덕이다가 그걸로 주민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낭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분들의 큰 목소리를 내시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읽어내는 게 그게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제 기자 때의 초심과 같은 그런 진심이 연장되는 선일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자부심 내지는 또 의무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질문을 좀 더 할까 합니다. 네, 그러세요. 2라운드 저는 시작을. 정책에 자신이 있는데. 그래요? 네.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 네.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민감한 문제인데 워낙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경기지사에 당선되신다면 대장동, 백현동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룰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법당국의 수사와는 별도로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사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혁신이 없이 성장이 있을 순 없죠. 제가 이 문제를 경기도에 가서도 행정감사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또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잘못된 지휘체계가 작동이 됐다면 들여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혹은 특별감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경기도민들에게 가야 할 권리가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은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요약해서 말하자면 3억 5천 넣어서 8천억 원을 권력층과 두터운 친분의 패밀리가 가져갔다면 저는 그거는 경기도민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경기도민에게 환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성남FC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는 검찰이 풀처럼 누웠죠. 그리고 바람보다 빨리 누웠죠. 이 부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경기도민분들께서 억울해했던 부당이득이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의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번에 당선되신다면 이제 한국 최초의 여성 광역 단체장이 되시는 건데 네. 그 여성 후보로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지사가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인사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뭐 가령 여성 뭐 쿼터제라든가 여성 할당제 그런 것들을 뭐 혹시 도입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 자체에 반대하시는지 그것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여성으로서 여성가족부를 보고 있진 않고요. 그냥 의원으로서 봤었고 후보로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당가족부라고 불렀죠. 사실은 정말 정책적인 수혜를 입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동도 그렇고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의, 민주당 정부에서의 여성가족부는 자신 편의 여성에게는 특혜를 베풀고 자신 편이 아닌 다른 편 여성에게는 홀대를 하면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의 피해를 받던 그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낙인을 지키면서 여성가족부를 그분이 2번이나 찾아갔지만 외면을 당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그 지원 사업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력을 보태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오히려 낙인이 찍힌 채로 고통을 당하셔야 했죠. 국가보조금을 상당수 많이 받고 연간 한 1조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보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3년 평균을 보니까 거의 70% 이상의 부정사용 의혹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것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고 진정한 약자,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정말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곳은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동이든 가족이든 진정한 의미의 약자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저는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정이 되면 여성으로서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진입할 때와 달리 중간 간부가 될 때는 씨가 말린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여성들이 느끼는 그 직장 내에서의 경력 단절, 차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떠나서 능력과 역량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저는 남성과 함께 공정하고 동등한 기준을 저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우리 권실장 해주실까요? 예, 몇 가지만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내각 인사와 대통령실 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분들께서 보실 때, 이런 부분은 괜찮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여러 가지의 그런 의견이 공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국민분들께 이거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인사였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처와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역량 있는 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혹시나 국민의 그런 눈높이나 국민의 감정에 어긋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인지하면서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또 2020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에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혁 보수를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김 후보는 초선 개혁 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초선 개혁 세력이라고 할 때 김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젊고 초선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 후보께서 다른 초선 개혁 세력과 좀 차이 나는 점은 과거에도 초선 개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원정이 있었고 민주당에도 천신정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지도부와 권력 핵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를 항거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는데
김 후보는 주로 대변인을 주로 맡으셔서 그런지 주로 지도부를 대변하고 지도부를 방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혁 보수 세력이란 이미지가 잘 착근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개혁 보수로 두고 있습니까? 이 약간 억울한데요. 예. 그러면 역대 모든 대변인 출신 분들은 개혁 보수가 아니었다라고 지칭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대 후보가 저를 대변인을 했다고 하는데 대변인을 말을 받아 적고 하는 자리로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경제부총리 시절에도 자신의 말만 거역하지 않고 받아 적는 분들을 대변인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은 상대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대변인을 둘 필요가 없죠. 그냥 관료 그분이 대변인 겸 하시면 됩니다. 대변인은 누군가의 말이 있었을 때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인식 너머의 비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대변인은 그 메시지가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국민분들의 인식이 어떻게 수용될지, 또 국민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쓴소리를 낼지, 혹은 살피지 못한 그런 2% 빈 곳은 없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오히려 다양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서 내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라 하더라도 대변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침묵하는 사이에 자신의 상사의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관철을 위한 그런 개선안으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싸우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변인이기도 하고 경기도민의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대변인이라는 그런 직위는 이런 개혁보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우리가 초선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여기 계신 선배 언론 여러분 그리고 동료 기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더 새겨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경기지사에 당선되신다면 네. 역대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기지사는 대개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7년 대선에 만약 이번에 되신다면 2027년 대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와, 저는 지금 앞으로 남은 13일을 어떻게 필승으로 이끌 것인가 그것만 골몰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민에 전념하는 지사일 것이고 그리고 그 지사로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경기도를 구름판이나 발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경기도민을 모시려고 하고요. 저는 71년생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젊고요. 젊고 역동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젊고 힘있는 역동적인 도지사가 정부를 설득해서 힘있는 정책 대안을 가져올 때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이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승리를 갈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장점 하실? 예. 돌고 돌아와서 다시 부동산입니다. 일기 신도시를 한 10만 가구 더 짓겠다고 이런 계획이시죠? 10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 네, 10만 가구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의 공약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는 제가 이제 원가 주택까지 예. 3만 호를 이야기했고 예. 전체 청년과 그리고 그 주택을 보유하시지 못한 분들 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25만 호 정도의 원가 주택 그리고 임대 주택을 짓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 분당 이런데 결국 이제 용적률인데요. 네네. 용적률 얼마까지 허용해 주냐. 보면 현재 분당이 184%, 일산이 169%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 전문가들 한 400%까지 가야지 사업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용적률을 무한 확대하면 성형값 아파트가 되고 도로 교통 인프라 상수도 시설이 안 되는데 이렇게 무작정 늘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당초 10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건축으로 인한 10만 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알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현재 180%인데 이걸 몇 프로 정도? 184요. 네, 네. 184인데요. 네네. 몇 프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 등을 통해서 30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각 시장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 법정 한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되 저희가 역세권으로 얘기했던 융복합지구, 즉 주거지역과 그리고 상업지역, 문화지역, 그리고 행정구역까지 포함하는 그런 역세권의 컴팩트 시티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곳에는 상업지역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 형태 그리고 용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500%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되는 그 주민분들 그리고 거주, 정주 여건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1분입니다. 네. 예정된 시간은 이제 마무리됐는데 아직 일부 보충 질문이 남아있고, 특히 플로어에 계신 선배님들 혹시 우리 김은혜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연장해서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패널 중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좀 해주실까요? 다음 있습니까? 네. 그럼 뭐 시간을 너무 오늘 잘 맞춘 역시 예. 우리 방송인 출신답게 늘 시간 때문에 부연 출신이라 해주시면 농담입니다. 기자가 제일 자장수준 지금 그래서 41분으로 이 시간이 정말 거의 뭐 온타임으로 어떤 토론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후보의 마무리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는 토론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받고 고민했다는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는 새기게 되는 유익함과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격전지가 사실 누가 뭐라 해도 경기도입니다. 저 김은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치 교체이자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전 정부의 관료가 아니라 경기도민과 함께 발로 뛰던 현장 정치인, 그리고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경기도민의 손으로 탄생한다면 그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경기도지사로서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추면서 경기도의 숙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저 김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 600만 원 균등 지급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부가 흔들릴 것 같아서 제가 정부에서 못하면 경기도에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직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통과가 됐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흔들림 없이, 아니 흔들린 적 없이 신속하게 공약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인수위와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발맞춰서 발표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장하는 경기도에는 저는 젊은 에너지와 강한 추진력을 갖춘 도지사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미래를 함께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저 있는 힘껏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1분 1초 아까운 시간에 참석하셔서 신 목소리로 끝까지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은혜 후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앉아서 경청해 주신 선배 여러분,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초청 관훈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